책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넘쳐서 집안에 발 디딜 틈이 없어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저는 너무 있죠. 오늘 저희가 파고들어 볼 이야기가 바로 이 너무 많은 책이라는 행복한 고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법입니다. 자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 안내문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무려 3,000권의 책과 헤어지고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었다는 한 북커버 디자이너의 인터뷰입니다. 네, 특히 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내 서재라는 게 거의 뭐 정체성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애정이 어느 순간 나를 막 짓누르는 짐이 될 때가 오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 디자이너가 인터뷰에서 던진 한마디입니다. 책이 사라졌는데 이상하게도 책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되게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아니 책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더 잘 보인다는 걸까요? 이번 직업이 북커버 디자이너다 보니까 뭐 일이 아니더라도 책을 계속 사 모으는 말 그대로 책에 둘러싸여 사는 분이었어요. 아, 직업 특성상 어쩔 수가 없었겠네요. 네. 언젠가 읽겠지, 이건 자료가 될 거야 하면서 쌓아둔 책이 방 하나를 가득 채우다 못해 거실까지 나와버린 거죠. 인터뷰를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공간이 좁아서 생긴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아, 또 다른 게 있었나요? 네, 이분한테는 과거에 아주 뼈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책이 너무 많아서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한 적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가보니까 습기 때문에 책 대부분에 곰팡이가 쓸어서 거의 다 버려야만 했던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죠. 세상에. 보관비는 보관비대로 나가고 소중한 책들은 전부 잃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트라우마 같은 기억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보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군요. 맞습니다. 그 실패 경험 때문에 다시는 책을 어딘가에 안 맡길 법도 한데 어떻게 다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인터뷰에서 정확히 짚어주더라고요. 회사 동료가 나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에 맡겨놨어 라고 툭 던진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아, 동료의 추천. 네, 처음엔 또 창고 서비스겠지 하고 흘려들었는데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포인트가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요? 어떤 거였을까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 네, 책을 그냥 박스에 담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도서관 책꽂이에 한 권 한 권 꽂아서 보관해준다는 사실. 이게 곰팡이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에겐 우리는 당신 책을 존중합니다라는 약속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내 책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정말 책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온라인 나만의 책장 화면이었습니다. 내 책 3,000권이 표지 이미지랑 같이 쫙 정리된 모습을 본 순간 이거다 싶었던 거죠. 와, 내 책들이 어두운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어엿한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고 내 손 안에서는 언제든 그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신뢰감을 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통해 이 서비스의 핵심을 좀 들여다보면 바로 공유 도서관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유 도서관이요? 네, 내 책을 맡기면요. 그 책이 더 이상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 일종의 공공자산처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회원들이 내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정말요? 그 대가로 나 역시 다른 회원들이 맡긴 20만 권이 넘는 책을 택배비만 내면 자유롭게 빌려볼 수 있고요. 한 번에 15권씩 60일 동안 빌릴 수 있으니까 사실상 거대한 개인 도서관이 하나 생기는 셈이죠. 과거 컨테이너 창고 경험이랑 비교해보면 책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책을 대출할 때마다 동영상으로 상태를 촬영해서 기록하고 반납할 때도 꼼꼼하게 검수해서 훼손이나 분실이 생기면 대출자가 변상해야 하는 책임 제도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건 내 자산을 적극적으로 지켜준다는 느낌을 주죠. 맞아요. 근데 단순히 책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다른 책을 빌려볼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이 디자이너가 3,000권이나 맡길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서비스의 진짜 핵심은요. 그 책들을 돈을 버는 자산으로 바꿔준다는 데 있습니다. 아, 그저 비용만 내는 창고가 아니라 오히려 수입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인터뷰 주인공도 그 점에 가장 놀랐다고 하죠. 3,000권이면 보관할 책이 아주 많으니까 가장 높은 등급인 하늘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연회비가 13만 2천 원이거든요. 네, 13만 2천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처음엔 이 비용이 당연히 부담되지 않을 거 걱정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최신간을 사서 맡기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책들을 아주 활발하게 대출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 책이 대출될 때마다 크레딧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한 거죠. 아, 그 크레딧 시스템. 저도 그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공유경제가 가진 마법 같은 지점이죠. 내 서재에서 그냥 잠자고 있던 책이라는 자산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지면서 현금, 즉 크레딧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산의 유동화라고 하나요? 그런 개념인가요? 비슷합니다. 꽉 막혀있던 가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료를 보면 하늘회원이 발행 18개월 이내에 최신간을 맡겼을 때 대출이 한 번 될 때마다 도서정가의 5%가 크레딧으로 쌓여요. 5%나요? 네. 그리고 이 크레딧은 1만 원 단위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와, 인터뷰에서 했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책이 자기 자리 비용을 스스로 벌고 있는 느낌이라고요. 정말 멋질 표현이죠. 심지어 그 크레딧을 모아서 키우는 고양이 3마리의 사료값까지 해결하고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결과죠. 맞습니다. 잠자고 있던 자산이 깨어나서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고 심지어 내 생활비 일부까지 책임져주는 모델로 완벽하게 전환된 겁니다. 사실 저라면 책을 맡기고 돈까지 벌게 되면 그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를 보면 정작 이 디자이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이득보다 일상에서의 변화가 훨씬 컸다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3,000권의 책이 차지하던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지자 집이 말 그대로 개운해졌다고 표현해요. 아, 개운해졌다. 네. 예전에는 책더미 사이에 고양이들이 숨으면 한참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는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보이고 어지럽던 공간이 비로소 집다운 모습을 되찾았다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바로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맨 처음 저희가 던졌던 그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따로 있었죠. 책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더 잘 보이게 된 걸까 하는 거요. 네, 바로 책을 찾는 경험의 변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는 경험이요. 집에 책이 수천 권 쌓여 있을 땐 막상 내가 필요한 책 한 권을 찾으려면 거의 발굴 작업 수준이었다고 해요. 아, 그 책 분명히 있는데 어딨더라? 하면서 한참을 헤매는 거죠. 아, 저 너무 공감돼요. 분명히 내 책인데 내가 못 찾는 그 아이러니. 다들 그렇죠. 그런데 책을 모두 맡기고 나니까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실제 책이라는 원본은 멀리 있지만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는 그 책들의 정보가 완벽하게 정리된 디지털 복제품, 즉 온라인 서재가 생긴 거죠. 아하, 우리는 종종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믿지만 이 사례는 잘 정리된 데이터로서의 소유가 실제 소유보다 접근성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스크롤 몇 번으로 내가 가진 모든 책을 훑어보고 검색 한 번으로 원하는 책을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정보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셈이네요. 책이 사라졌는데 더 잘 보인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네, 소유의 형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얻게 된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이죠. 이건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걸 넘어서 나의 서재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아요. 인터뷰를 보니 그녀도 이제는 책을 그저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해요. 아, 네. 내가 아끼는 만화책 컬렉션을 지금 이 순간 다른 누군가가 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새로운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소유의 패러다임이 나만 보는 책에서 함께 보는 책으로 완전히 이동한 거네요. 내 책이 다른 사람에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상실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취향과 안목이 세상과 연결되고 확장되는 듯한 만족감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책더미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공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정보 접근의 자유까지 얻게 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나의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자산을 더 잘 활용하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끊임없이 재정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터뷰 주인공이 경험한 건 결국 소유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책을 반드시 내 손에 쥐고 내 눈앞에 두어야만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더 큰 효용과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중 그저 보관만 되고 있을 뿐인 무언가는 없나요? 만약 그것이 책처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잠에서 깨워 살아 움직이게 했을 때 당신의 삶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